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기업으로 이전돼 쓰일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유망 기술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현재 조치를 유지하고 내년엔 기체 성분의 배출물에 대해서도 유해 성분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남극 빙하 아래 지형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지형도보다 해상도는 2배 향상되고 세밀한 관측이 가능해져 어느 지점에서 빙하가 녹을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그리스의 과학자들은 신화나 가상의 신을 통해 설명되는 자연 현상을 거부하고 자연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궁금한 해설 시간에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려고 했던 그리스의 3인의 과학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더 많은 기업으로 이전돼 쓰일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작은 부품을 망치로 살짝 두드렸을 때 만들어지는 소리와 진동으로 부품의 불량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5년 전 국내 한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 오류를 잡아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것을 더 상용화하고 제품화하는 것이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성능 저하의 원인인 열 발생을 현미경으로 더욱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내 연구소가 개발해 기술 이전한 결과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국산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해외, 특히 일본 이런 데서 수입되는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하면 아마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 이전되는 기술에 대한 조인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술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유망 기술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오늘 대학과 출연연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우수 기술이 민간 이전을 통해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기술 이전 사례는 모두 2,500여 건. 이를 통해 기술료 1,251억 원의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 외교당국에 이어 통상당국 간 회동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주 연속된 이 회동이 갈등 해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 결정 직후 도쿄에서 만나 급한 불을 끈 한일 외교장관. 유예 기한인 올해 안에 수출 규제 조치 해결과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일단 번 거죠. 좀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시간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그야말로 선의의 이 협의를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또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이 다음 주 초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부터 이틀 동안 스페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활용해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겁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통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 당국에 이어 통상 당국 간 회동이 잇따라 열리는 겁니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시한으로 내건 올해 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 연쇄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에는 인종차별 발언, 즉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혐한 시위가 극성인 도쿄 인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벌 조항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도쿄 도심에서 거리 행진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행진 대열이 지나는 길목에 진을 친 우익들은 전범기인 우길기를 앞세우고 험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혐한 발언,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2016년 이미 제정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우익들이 이렇게 무법천지로 활개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에게 어떤 지역에서 떠나라고 선동하거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욕설로 모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장이 우선 금지를 명령하고 그래도 6개월 이내에 3번 이상 또 어기면 처벌됩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부터 우익들의 혐한 시위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왔던 가와사키 거주 제1동포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으로 그 효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와사키 시에서는 뭐 벌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크죠. 선언적인 금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 조례까지 만든 가와사키 시의 사례는 우익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도쿄나 오사카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던 반도체 부진이 내년 중반쯤에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부진과 회복, 확장을 오가는 경기 주기가 있다며 내년 중반쯤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회복과 맞물려 국내 반도체 수출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인 미중 무역 분쟁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관련한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자동차와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 산업에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꼭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문 기술 없이도 얼굴 사진 등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을 추적하는 시각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는 사물의 특징을 추출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백본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우수한 성능의 백본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도심 환경 사물 560종에 대한 데이터 20만 장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SC 페간이라는 기술은요, 비전문가도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 수정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AI가 도움을 주는 입장의 기술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 수준의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시각 인공지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시각 정보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등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전봇대나 신호등, 자동차 등 CCTV에 녹화되는 도심환경 사물 데이터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백본네트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산업재해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자율 자동차는 물론 CCTV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포착하거나 용의자를 검색하는 용도 등 활용 분야가 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행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합의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1년 1세제곱미터에 60 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에 40 마이크로그램대로 낮아졌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도 2015년 1세제곱미터에 26 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에 23 마이크로그램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1세제곱미터에 76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일수는 2017년 3일에서 2019년 9일로 점차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풍속이 계속 약해지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상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남극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두 앵커는 남극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남극하면 뭐 펭수죠. 네. 네, 뭐 펭귄도 있고 남극의 세종기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빙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저도 좀 빙하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빙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아래에는 어떤 모양이 돼 있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빙하 아래 지형의 모습이 또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네, 남극 대륙은 대부분 눈이나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지형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지형도가 바로 빙하 아래 감춰져 있던 남극의 지형도 모습입니다. 네. 이 지형도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와 미국과 독일 등 22개 기관과 대학 연구팀이 이번에 제작한 건데요.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우선 남극 지형도에는 산마루 형태, 그러니까 마치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지형이 발견됩니다. 또 서남극 대륙의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도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형의 경우 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과 만나서 빙하가 녹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저는 좀 평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굴곡도 있고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남극 지형에 대해서 알지 못했나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지형도가 있었는데요. 네. 기존 지형도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1km, 그러니까 1km 이내의 지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지형도는 해상도 500m로 2배 향상된 것이고요. 그만큼 더 작은 지역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극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빙하의 이동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아시다시피 남극 빙하가 녹는 문제는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네. 지형에 따라서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마루 지형의 경우 빙하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듯이 미끄러져서 또 급격하게 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형을 파악하면 어느 지점에서 빙하가 녹을지 또 특히 어떤 곳에서 빙하가 빠르게 녹게 되는지를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연구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해빙 문제를 좀 예측을 해서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남극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남극하면 빙하가 가장 먼저 보통 떠올랐고 네. 우주하면 이 외계 생명체에 네, 대한 외계인이요.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예. 텐데요.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대표적으로 물이 있죠. 예.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도 물이 있을지를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 물을 가진 행성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물이 있으면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행성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양이 좀 적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진행이 됐고요. 19개 외계 행성의 대기 화학 성분을 분석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행성들은 지구 질량의 10배 정도 크기의 행성부터 600배에 달하는 행성까지 무척 다양했는데요. 허블 우주망원경 등으로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개의 행성 가운데 14개에서 수증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개 행성에서는 나트륨과 칼륨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이 꽤 많지만 아쉽게도 그 물의 양 자체는 적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비율만 놓고 보면 이 물이 있는 행성이 많아서 생명체 가능성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연구팀은 양이 적다는 사실에 오히려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주에 수소와 헬륨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산소인데 그렇다면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H2O, 즉 물도 많을 것으로 지금까지 예상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적은 양의 물이 발견되면서 기존의 예상을 깨게 된 겁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 외계 행성 대기의 화학 조성을 밝혀낸 것에 의미를 두면서 연구 대상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말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 몇 천억 개가 되고 이런 은하도 몇 천억, 몇 조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정말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생에 좀 이런 외계인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한번 궁금한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 기자입니다.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실상 사용 금지에 가까운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해성 조사.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전 제품에 중증 폐질환 관련성이 의심되는 7가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 THC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3개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43개 제품에서 3종류의 가약 물질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미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검출된 양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THC와 함께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성분이라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입 후 급성 폐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폐포 세척액을 분석을 해보면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화학물질이 폐로 연물을 통해서 흡입이 되게 된다면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함께 확인된 가약물질 3종류는 미국과 영국에서 폐질환 가능성이 경고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지 말라고 금지한 성분입니다. 모든 제품에서 확인된 용매 2종도 호흡기와 폐 손상 가능 물질로 해외 연구 논문들에 보고돼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타민 E 아세테이트에 대해선 위험성이 계속 보고돼 임의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첨가해 피우지 말고 혼입된 제품은 들여와 팔지도 말라고 추가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체 성분의 배출물에 대해서도 유해 성분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근 조명을 LED 등으로 바꾸는 집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잘 따져보고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부 제품은 전자파가 기준을 넘었고
깜빡이 현상이 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전에 이사한 이지선 씨는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조명부터 LED로 바꿨습니다. 원래 있던 할로겐 등이 어두침침한 데다 열도 많이 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침침하고 그래서 이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게 됐는데요. 교체하고 나니까 훨씬 밝기도 밝고 또 전기세도 좀 덜 나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밝고 수명도 길지만 값이 비싼 게 흠이었던 LED 조명은 최근 들어 50W짜리가 3, 4만 원 정도로 저렴해지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성능이나 안전성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방해다는 LED 조명 등 가운데 많이 팔린 11개 제품을 골라 시험 평가한 결과 두영 조명과 히포 제품이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전자파가 심하면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롭습니다. 빛의 깜빡임 현상인 플리커 측정에서는 바텍과 번개표, 히포 제품이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심하면 두통이나 눈의 피로,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기타 이제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그 플리커를 비춰보면 그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 전력 대비 밝기를 보는 광효율 평가에서는 오스람과 장수 램프가 우수했고 번개표 이글라이트, 한샘 히포까지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았습니다. 바텍과 히포는 KS 인증을 받았는데도 광효율이 인증 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시정 권고를 내렸고 해당 사업자들이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불량 난방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혹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이 불로 결국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겨울철이면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전기요 등 모두 26개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일 온돌과학 전기매트의 경우 내부 전열 소자 온도가 기준치보다 48도 높은 최고 143도까지 올라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한일의료기 전기찜질기는 발열체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어 최고 167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와 표면 온도가 81도까지 올라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 겨울 점퍼와 모자 14개 제품에 달린 털 부분에서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동용 점퍼를 위해서는 모자의 털 부위에서 소화기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고 33배 초과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제품 정보를 행복드림과 제품안전 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항생제에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감염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파스테르연구소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공동 개발에 참여한 국내 제약 벤처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합물 10만여 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용 기전으로 가장 흔한 슈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균을 죽이는 새로운 화합물을 후보 물질로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후보 물질은 제약 벤처 기업인 J2H 바이오텍에 의해 약물에 가깝게 최적화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후보 물질이 메티실린 내성균뿐 아니라 강력한 항생제인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균에도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뒤 3주 만에 의심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감염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는 11월 17일부터 23일 사이 9.7명에서
이달 1일부터 7일 사이 19.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살에서 12살 어린이의 발생이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은 독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 위험이 큰 임신부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는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개발도상국들에 우리의 농업 기술을 전해주는 사업이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각 나라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고 농업기술 한류 바람을 실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멀지 않은 농촌마을. 2만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케냐의 주요 소득원인 감자와 양계 농사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몸집이 크고 잘 자라는 우량 품종의 닭을 구하기 어려워 생산성은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게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단인 코피아. 3년 전부터 시범마을 3곳을 정해 생산성이 좋은 우량 품종의 닭을 공급하고 사육과 재배 기술을 전했습니다. 이 결과 달걀 생산량이 5배 늘면서 농가 소득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I have more. I added the number because I have the knowledge through this project. Now I have 64 birds now. Because of this project, it has helped me. Now I'm improving this house, which was complemented by this project. 2009년 베트남에 처음 문을 연 농진청 코피아 센터가 설치된 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20개 나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시작 10년째를 맞아 조사한 결과 각 나라의 작물과 가축 생산성을 평균 30 내지 40% 높였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로 올해에도 모두 13개 나라가 코피아 센터 설치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시설 재배 기술이라든가 또 병해충 관리 기술 등 그 농업 생산성을 안정화시키고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진청 코피아 센터가 농업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기술혁명을 일으킨 공상과학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알리타 배틀엔젤입니다. 영화는 공중도시와 고철도시로 나뉜 2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철 더미 속에서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알리타는 마음 따뜻한 의사 이도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도는 사이보그인 알리타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스터리한 과거로부터 그녀를 지키고자 하죠. 이처럼 영화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물론 화려한 액션과 정교한 CG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알리타의 모습인데요. 피부에 난 솜털부터 미세한 표정 변화, 머리카락의 질감까지 인간에 가깝게 재현됐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최신 시각효과 기술 때문인데요. 알리타 역을 맡은 배우가 얼굴에 점을 찍고 특수 슈트를 입은 채 연기를 하면 주변의 적외선 카메라가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몸의 움직임과 미묘한 표정까지 모두 포착하는데요. 그 후 좀 더 섬세한 표현을 위해 실제 배우와 똑같은 모습의 디지털 캐릭터, 액터 퍼펫에 배우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식합니다. 이 덕에 알리타가 더욱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독창적인 스토리는 물론 한층 더 발전한 시각효과 기술을 이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남해안의 대표 섬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이죠. 경남 통영 욕지도에 천왕산 정상을 쉽게 갈 수 있는 모노레일이 개장합니다. 한려수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욕지도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찾는 통영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 욕지도. 욕지도 정상을 향하는 레일 위로 모노레일 차량이 미끄러지듯 출발합니다. 가파른 산을 따라 타고 올라가면 욕지도 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35도가 넘는 경사에 암벽까지 오르내리면 놀이기구 못지않은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니까 정상에서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경사로 올라올 때 좀 아찔한 구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 정상까지 거리는 1km 남짓. 10분여 만에 해발 355m 천왕산 대기봉 정상에 닿습니다. 대기봉에 오르면 섬 전체의 모습은 물론 한려수도의 비경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섬 가운데 모노레일이 들어선 건 욕지도가 처음입니다. 모노레일 차량 5대가 하루 300명 이상의 이용객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모노레일이 들어선 욕지도를 인근 섬과 함께 섬 관광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이 개장이 되면 인근에 있는 연화도와 우도와 연계해서 섬 관광을 활성시켜 침체된 동영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려수도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욕지도 모노레일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케이블카와 루지에 이어 통영의 새로운 관광 명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과학의 기본은 일상을 바라보는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고 하죠. 엉뚱하고 기발한 궁금증이 과학으로 정립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요. 과학이라는 개념이 규정되기 전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의 3인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요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비춰보면 조금은 황당하면서도 정교한 사고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인들의 독특한 사유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인은 신화나 가상의 신들을 통해 설명되는 자연현상을 거부하고 자연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사유 방식이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들로 이어졌고, 그들은 소위 신이 해야 할 고민과 인간이 해야 할 고민을 함께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신의 영역에 인간의 과학적 사고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예수 탄생 이전부터 과학을 연구하던 3명의 과학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들이 하늘에 보이기 시작하는 밤, 고대 그리스의 한 명의 과학자가 하늘을 쳐다보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앞에 있는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하녀가 하늘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서 바로 앞에 우물은 보시지 못하시는군요. 라며 그를 비웃었다는 일화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인공은 철학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수학자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25년경에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태어나 이집트의 영향으로 수학과 천문학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념과 애착은 기원전 585년에 일어날 일식을 예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수학의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해 쿠푸왕의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땅 또한 물 위에 떠 있으니 결국 물에 의해 지탱받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사고는 후에 아낙시메네스에 의해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는 주장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습도가 낮은 계절에 자주 발생하는 찌릿한 정전기 역시 탈레스에 의해 알려졌는데요.
탈레스가 호박에 털을 문질렀더니 털에 먼지가 끌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후 모피뿐만 아니라 모든 절연체에서 정전기 충전을 유발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과학자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던 최초의 과학자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는 백과사전 같은 방대한 지식의 소유자로 5인의 철학 전사로 간주되었으며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보다 원인을 해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열정적인 탐구자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이 원자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원자론을 이야기하면서 원자의 무게가 서로 달라 원자들이 합쳐지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이로 인해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론은 고대 그리스의 초기 유물론의 완성이며 후기 에피쿠로스 및 근세 물리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진보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학자는 유레카로 명성이 자자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는데요. 어느 날 시라쿠사의 히에론 왕이 순금관을 장인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의심을 품은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순금관의 진위를 판단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 금세공 기술자가 받은 금의 일부를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왕관을 손상하지 않고 왕관의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몸을 욕조에 담갔을 때 흘러서 빠져나오는 물을 보며 전라의 상태로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같은 무게더라도 그 빽빽함 정도가 다른, 즉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 즉 부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금을 이용하면 만약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면 밀도가 같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같은 부피를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왕관의 순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금관과 같은 무게의 순금을 물속에 달아 금관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위조된 왕관이 은이 섞여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력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었죠.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에게 적당한 장소와 충분히 긴 막대기가 있으면 지구라도 들어보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바로 그 유명한 질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받침대로부터 막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가까운 쪽의 물건을 들어올릴 때 들어가는 힘의 양이 적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예수 탄생 이전인 기원전부터 세상에 관한 호기심으로 과학을 연구했던 3인의 과학자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발견은 작은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관찰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지구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약 60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연안에 위치하거나 강을 가까이 둔 대부분의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심각한 사태는 당장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100년이 지난 뒤의 모습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터전은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